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죠. 중소형과 코스닥도 2%대 급등을 했고, 거래소 시장도 여전히 1%대 강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보이는 수치보다 이제 업종과 종목들 차별화는 그대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오늘 조선주라든지 철강, 그리고 은행, 증권 같은 건설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화장품이라는 약간 성장주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탄력적인 부분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주 쪽으로 더 무게가 실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치주와 성장주가 어느 정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힘겨루를 하다가 가치주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루 만에 7%씩 상승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라든지 조선주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것도 다 7% 이상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까지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한쪽이 중심을 잡아줬고 새로운 주도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그 구간에 왔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도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세가 다 나타났던 배경 자체가 유가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구조가 제일 좋다 했는데 그 구조가 그대로 나타났죠. 거기다가 중국 시장이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개장을 할 때 굉장히 크게 빠질 거다라는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도 시장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여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하락 정도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신흥 증시는 앞전부터 말씀드렸던 빠질 만큼 빠져 있고 밸류적인 부분에서 먼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도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업종 내에서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제 업종 내에서도 확연하게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 근거를 또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면서 오늘 시장하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죠. 자, 먼저 대형지수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대형지수와 그 다음에 코스닥 이제 주봉 차트를 주간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대형주 이제 일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차이는 뭐냐면 대형주와 중소형 그리고 코스닥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직전 저점 자리대를 지켜줬냐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지켜줬냐의 차이인데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약간 삼각 패턴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2월 달은 결국 바닥 다지기고 3월 달 정도 되면은 추세를 전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내일 21선을 안착하냐가 중요한데 21선을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한 자리대를 3거래일 안에 회복을 해준다면은 21선 각이 하강으로 바뀌던 게 다시 상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패턴도 만들어지면서 상단 자리를 넘어가는 구조가 제가 볼 때 3월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뭐가 안 좋다 이미 굉장히 안 좋다는 거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게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이는 것이 대형 섹터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과 코스닥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중소형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라고 해서 다 좋다 이게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봐드렸듯이 가치주와 성장주가 많이 나눠지죠. 그 안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이 많이 나눠지는데 중요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작년 8월달 저점을 이제 작년 11월달, 12월달도 이탈했었죠. 그러고 나서 1월 효과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12월달부터 강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결국 매물대 자리와 그 다음에 추세 상단 자리대를 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재차 이번에 급락이 떨어지면서 직전 저점 또 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서 가는 녀석이 이제 대형 지수가 되는 거고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쪽이 중요한 지수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 자체가 앞전에 하락할 때의 거래량보다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중형주라든지 이쪽 섹터도 시장에서 바닥다지가 필요한 그런 상태인 거고 앞전에 주로 하락할 때의 기간이라든지 폭 마디를 생각한다면은 폭은 빠진 만큼 빠졌지만 이제 기간 조정이 또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다지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할 때 역시 비중 축소를 우선은 하신 쪽으로 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지수도 보도록 할게요. 소형지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이라든지 이쪽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데 소형지수 똑같죠. 이제 소형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 그리고 작년 12월달 저점은 지켜줬었죠. 근데 이제 저점 지켜주다가 결국 이번에 이탈한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중형주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강세를 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형주의 특징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대형주가 좀 쉬거나 아니면 테마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테마가 아직까지 좀 작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매물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항으로. 그래서 이 구간대 역시 비중 축소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3월 달쯤에 이제 돌파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은 그 따라는 가는데 좀 늦게 따라가지 않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은데 반등할 때 거래량이 작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7%대의 상승이 다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건설, 조선, 철강이 시장에서 유가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 되는데 이 외적으로도 사실 업종마다 모멘텀이 다 있었죠. 철강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중국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조선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올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시장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현대중공업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지 설명 좀 해드리고 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설명 안 해드렸는지 왜 이야기를 안 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선주 흐름을 볼게요. 현대중공업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중공업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작년까지 충당금 설정이라든지 여건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계속 빠졌다 이거예요. 빠지다가 이제 세기형 패턴을 만드는 구간에서 누가 들어왔었다? 기관이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기관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세기형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 증가가 필요한데 거래량 증가도 역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앞전에 매수를 이제 1월 25일 날 필수로 봐야 될 종목 하면서 네 종목에서 현대중공업이 세 번째 종목이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이 구간대에서 싹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돌파 지지 그 다음에 상승을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도달이 됐습니다. 앞전에 이제 95,500원에서 102,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는 한번 비중을 축소하거나 뭐 내일 추가적인 강세가 바로 나오면은 한 번 더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에 매물대 있는데 물론 추세를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전환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항상 시장에서 주도주가 어느 게 먼저 나오냐 그거는 시장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장에서 지수가 떨어졌을 때 이제 기회가 왔다 꼭 보셔야 될 종목이다 말씀드렸던 것이 먼저 시장에서 바닥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받아신 것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갈 수 있는데 밸류적인 부분이 굉장히 싼 거죠. 그러니까 밸류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만 들어오면 그때 이제 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자 모멘텀은 어디서 나왔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오일뱅크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오일뱅크를 상장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일뱅크가 시가총액고 나중에 6조에서 7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일뱅크에 대한 지분은 9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 시에 그에 따른 차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 부분이 다시금 운용 자금으로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측면으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미국에서 원유 수출한다는 말을 작년 11월달, 12월달 나왔었죠. 원유 수출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필요했습니까? 유조선. 우리가 보통 탱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조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발주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유 수출하게 되는데 중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원유가 질이 좋다라는 것이 바로 이란산 원유입니다. 그래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오일뱅크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30%까지 수입을 했었고 그다음 SK이노베이션도 수입을 일부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래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산 특히 이란산 원유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자회사 쪽에서도 실적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역시도 수출을 많이 늘리려면은 유조선, 탱크선이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저밸류가 되고
굉장히 이제 밸류적인 메리트가 높은 상태에서 어떤 모멘텀이 들어오냐가 결국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되냐 안 되냐인데 그 모멘텀을 받은 케이스다. 그러니까 크게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 18% 정도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비해서 15% 18%가 나왔는데 그 정도에서는 비중 조절에는 한번 팔아주시고 나중에 또 재매수 하시거나 비중 확대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 미포조선을 보도록 할게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대 미포조선은 더 일찍 바닥이 나왔죠. 근데 현대 미포조선의 바닥이 더 먼저 나왔던 이유는 뭐였냐면 작년에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충당호 설정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미포조선은 충당호 설정이 없었죠. 왜냐하면 대형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쪽에 대한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선박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근데 왜 주가가 강하게 올랐는데 현대미포보다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미포가 이 자리 때 왔을 때 자산가치 0.9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현대미포가 0.9까지 올라온 동안에 현대중공업은 자산가치가 0.5에서 0.6 사이였던 거죠. 그러면 어차피 같이 턴을 하고 어느 정도 업하이 개선된다면 현대미포는 어느 정도 먼저 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중공업이 좀 더 메리트가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겠죠. 그래서 현대미포도 마찬가지 추세를 돌파했는데 현대미포는 강하게 시세 나오고 지지를 받는 이 자리대에서 추세를 맞춰놨다. 다만 상승이 나올 때 이제 75,000 라인대가 다시 한번 매물대에서 적용할 텐데 이 자리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현대미포가 올라가는 폭보다는 현대중공업이 올라갈 수 있는 폭마디가 더 크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조선주를 볼 때 조선주마다 사실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분들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제 시추서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십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 드리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멘텀을 강하게 받으려면은 말 그대로 유가가 30불이 아니라 60불, 70불까지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야지만 시추선이라든지 해양에서의 심층 원유를 캐는 그런 작업이 나타날 텐데 지금 현재는 유가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60불, 70불을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모멘텀이 작은 거죠. 다만 시장에서 오늘 7%대라는 강세를 띌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밸류적인 부분이 다른 조선주보다 더 싸졌다는 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보다 좀 더 싸졌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싸다는 부분이 강세를 띈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추세를 넘어갔죠. 다만 삼성중공업은 올라갈 때 바로 직전에 매물이 좀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강한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지만 환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모멘텀이 좀 작은 케이스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나중에 합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멘텀을 받거나 할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현재 구간은 상대적으로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조선주가 강하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싸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업종,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이 단순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밸류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해서 나눠주셔야지 같은 조선 업종이라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종목과 아닌 종목을 구별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조선 업황에서, 왜 시장에서 조선주가 다들 작년에 안 된다 얘기할 때 왜 조선주를 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선 업종 내에서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탱크선이 아니라 이제 해양 플랜트 그리고 드리십 이런 아주 대규모 이런 시추선 이런 쪽이 안 좋다고 했었죠. 사실 이쪽에서 계속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고 적자를 내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시장에서 2013년도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모멘텀이 뭐였냐면 탱크선과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의 성가, 그러니까 선박 가격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선사들은 보통 수주를 하고요. 2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인도를 하면서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자, 보도할게요. 올해 이제 예상되는 LPG선과 탱커 이 전체가 올해 인도로 예상되는 수량이 253척이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가장 크게 나오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러면
올해 인도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매출로 인식을 한다는 건데 성과 자체가 탱크선, 유조선이라든지 LPG선 이런 것들이 성과 현재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좋은 구조란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충당금 쌓았던 것들은 대부분 대형 플랜트니까 그쪽에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쪽에서 먼저 실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현대미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가 먼저 시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현대중공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현대미포는 55척인데 현대중공업은 50척이죠. 그 외적으로 현대사무중공업이라든지 현대비나심조선까지도 합치면은 전체 탱크선은 탱크 관련된 인도하는 수량의 절반 이상을 현대중공업 그룹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반등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환율까지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은 환율에 대한 해지를 걸어둡니다. 그러면 환율이 빠질 때도 영향을 덜 받지만 올라갈 때 이익도 없겠죠. 반대로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해지를 안 걸어놨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역시 환차 이익을 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현대그룹이 좋은 것이고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탱크선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빠르게 좀 더 올라가기는 늦다라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를 이제 중심 종목 업종이다 꼭 봐야 된다라고 할 때도 그 중에서 종목 선별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좋은 쪽,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쪽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분석이 좀 어렵죠. 많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 좀 빨라요. 제가 주도주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지 시장에서 본격적인 움직이는 것보다 거의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빨랐죠. 왜 빠르냐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자료가 먼저 수집이 될 때마다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거를 바로 보자마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장점은 뭐냐? 더 싸게 잡아놨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이 훨씬 더 크게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지금 방송을 보고 나중에 중장기적 좋다. 10에서 15% 노린다. 20% 노린다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은 30% 5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도 굉장히 강세를 띄웠는데요. 포스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철강은 굉장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중국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는 것이 철강 업종에는 가장 큰 모멘텀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전 세계 철강 회사들이 중국에서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철강이 이제 밸류가 크게 떨어진 그런 케이스였죠. 너무나 중국에서 반덤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여파를 크게 받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중국 자체가 철강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철강사들이 전부 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가를 얘기할 때 예전에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유가가 재작년 말에 유가가 무너질 때 뭐라 했었냐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해서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건 빠른 시일에 해소를 못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이제는 맞춰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은 단기간에 한번 움직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마찬가지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오늘 6%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똑같죠. 시장에서 세경의 그림을 그리고 바닥을 다진 동안에 뭘 만듭니까? 기관에서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모멘텀이 더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니까 시세가 강하게 나온 거예요. 포스코 굉장히 무거운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6% 이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했을 때 얼마나 나요? 한 12% 정도 수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앞전에도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19만 4천 원에서 뭐 23만 원인가 21만 원인가 말씀드렸었는데 단기적 목표가가 이제 거의 다 와간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뭐냐면 무거울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시장에서의 무게추가 가치주로 쏠려지는 그런 흐름까지 나오니까 시세가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시장하고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하고는 역행이 돼버리는 거죠. 시장은 빠지고 시장은 지수 자체는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강세가 더 나오고 시장이 좋을 때는 더 강하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하락이 제한되거나 버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거를 우리가 잡을 때 이런 거를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가 현재 최강 회사들이 어떤 여건에 처해져 있냐 그 부분인데요. 볼게요. 중국의 지금 최강사들의 이익의 추이를 보게 되면 알기가 좀 쉬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었던 2007년도부터 굉장히 엄청나게 인프라를 늘렸어요. 그러면서 반덤핑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늘어난 만큼 대신 국내를 비롯한 다른 최강 회사들은 굉장히 이익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멈춘 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중국에 이제 더 이상 부채 비율도 많고 이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익 자체가 크게 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익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손실을 보는 거에 들어왔는데 손실을 보는 동안에 중대형 최강사의 부채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많은데 업황이 좋으면 괜찮아요. 업황이 좋고 이익이 잘 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부채가 많은 거를 해소할 수 있고 이자 비용도 낼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기는 올해와 내년 초기에 많이 구조조정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국내 최강사나 이런 쪽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최강회사들은 사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합병을 굉장히 일찍 했었죠.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마무리 해놨었는데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최강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되냐 그 부분인데요. 국내 최강사들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전체 포괄이 아니라 별도, 그러니까 순수 최강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세계에서 거의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이 많이 떨어지긴 했었죠, 이익률이. 그런데 떨어졌던 이익률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 거의 10%라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포스코도 8%가 넘는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글로벌 최강사 중에서 가장 이익을 잘 내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업황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밸류적인 부분이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 주도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단기 목표치 왔는데 그 구간 때 오면은 똑같아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청산 다 하셨다 나중에 재매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이제 강세를 띈 것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도는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요일은 자동차 중심이었다면은 오늘은 조선, 철강, 은행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죠. 증권까지. 내일은 또 다른 업종의 가치주들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또 시간이 다 됐죠. 항상 깡센클럽은 시간이 모자릅니다.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빨라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